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로 이 결혼은 안 된다. 차라리 평생 혼자 살아. 이런 말은 드라마에서나 들어볼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절대로 저와는 관계가 없는 말이라고 확신했죠. 그도 그럴 게 저희 부모님은 제게 딱히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모 마음을 다 아는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뭔가를 반대하거나 언성을 높일 성격도 아니었다는 거였어요. 저 역시 그런 부모님의 성격을 똑같이 이어받았기에 확신할 수 있었죠. 정확히 설명하긴 힘들지만 부모님은 햇빛이 들면 밖에 내어놓는 화분 정도의 관심만 자식들에게 쏟았습니다. 가끔 생각나면 물을 주고 해가 좋은 날에 내어놓는 정도로 키운 거죠. 그렇다고 불만은 전혀 없었습니다. 공부를 해라, 청소해라, 이렇게 살아라 이런 말도 들은 적이 없거든요. 제가 수능을 볼 때도 무심하게 미역국을 아침으로 내어주셨던 게 제 어머니였고 저는 그런 어머니가 싫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지망하던 대학에 떨어졌을 때도 아무도 뭐라고 안 했죠. 그냥 취업이나 하겠다는 말에 어머니는 어깨를 으쓱했고 아버지는 약간 실망한 듯 그래라 하고 말았던 게 저희 집이었습니다. 당연히 결혼할 나이가 되었을 때는 어머니는 저거 데려가서 살 사람 있으면 얼른 시집 보내야지 라고 했고 아버지는 내가 퇴직하기 전에 결혼식을 올리면 좋겠는데 라는 작은 희망만 보이셨죠. 그런 부모님이었기에 제가 결혼할 상대를 데리고 왔을 때도 비슷한 반응일 거라고 예상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어머니는 생전 처음 듣는 갈라진 목소리로 고함을 질렀어요. 차라리 날 죽여! 어딜 데리고 와도 저런 걸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겠다고? 내 눈에 흙이 아니고 돌덩이가 들어와도 절대 안 돼! 엄마 죽는 꼴 보고 싶어 그래? 아버지 역시 몸을 떨며 제 손목을 잡고는 끌어냈습니다. 아빠도 참을 만큼 참았어. 저건 사람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주가 아니다. 저런 집안에 들어가서 무슨 고생을 하려고. 아빠, 퇴직하기 전에 결혼하면 좋겠다고 했잖아. 퇴직? 차라리 혼자 살아. 아빠 공무원이고 연금 나오면 너 하나 먹여 살릴 수 있어. 다 필요 없으니까 저런 놈이랑 결혼할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라. 아빠, 나 30이 넘었어. 결혼할 나이고 오빠 좋은 사람이야. 네가 30이 아니라 50이 넘어도 저런 놈은 안 된다. 그리고 결혼은 상대만 보고 하는 게 아니야. 결혼할 사람 엄마가 저 지경인데 아들이라고 정상이겠니? 저 역시 알고는 있었어요. 제가 선택하려고 한 결혼이 그리 순탄하지 않은 길이라는 걸 말입니다. 앞서 말했듯 저는 부모님과 성격이 꼭 닮아 있었어요. 성격은 착한 것도 나쁜 것도 아닌 보통의 사람이었고 그 흔한 사춘기조차도 티 한 번 내지 않고 넘어갈 정도였죠. 누군가 1에서 10까지의 숫자를 고르라고 하면 1이나 10처럼 너무 뒤처지는 숫자도 그렇다고 딱 정확히 5도 아닌 6이나 7을 고르는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성격은 제 연애에도 그다지 도움이 되진 않았어요. 애초에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 자체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죠. 만나면 헤어짐이 있고 헤어지고 나면 누군가를 만나겠거니 하는 그런 생각이었기에 언성을 높이며 싸움을 한 적도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런 저를 좋아했어도 질투나 집착 비슷한 사랑의 표현이 없다면서 일방적으로 헤어짐을 통보받곤 했습니다. 일에 있어서도 그랬어요. 지선 씨는 욕심이 없어? 이것저것 잘하는 건 인정해. 하지만 대학도 안 나온 고졸인데 이렇게 해서 정직원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좀 노력하고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고 잘 보이려고 노력이라도 해. 누군 좋아서 그러겠어? 다들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잖아. 네, 노력해보겠습니다. 답답해. 내가 지선 씨랑 말을 하면 꼭 벽에 대고 말을 하는 것 같아. 이런 말을 이해하실지 몰라도 저는 타고나기를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안 될 인간이라는 느낌을 받곤 했죠. 목표도 꿈도 없는 생기 없는 눈으로 일을 하고 정각에 퇴근하길 기다리며 그게 인간 사회를 살아가는 제 나름의 노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걸 절대로 노력이라고 인정해주진 않았죠. 저도 알고는 있었어요. 적어도 제 안에는 욕심이나 성취감이라는 게 없다는 걸 말입니다. 그렇게 저는 20대 후반까지 몇 번의 이직을 하다가 그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였죠. 저와는 정반대로 오지랖이 넓고 착해 빠진 남자였습니다. 온 세상의 일이 자신의 것처럼 걱정하고 함께 고민하며 사람들을 돕는 것에 보람을 느끼는 특이한 사람이었죠. 처음에는 그저 신경 쓰이고 거슬리는 사람이었어요. 왜 저렇게 살지? 저렇게 하면 본인만 손해보는데 그걸 모르나? 하며 그 남자를 비웃곤 했죠. 그러다가 회사 전체 회식에 강제로 끌려간 날 저는 처음으로 그 사람에게 관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 얼굴은 객관적으로 평가하면 드라마 속의 엑스트라로 몇 번이나 출연해도 모를 정도로 평범한 수준이었어요. 예쁘다고 하기는 애매하지만 못생긴 건 확실히 아닌 어중간한 얼굴이었죠. 문제는 그런 얼굴이었기에 개나 소나 다 한 번씩은 찝쩍거리는 쉬운 여자로 봤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당시에 제가 일하던 곳의 팀장님은 40대 중반으로 제게 노골적으로 관심을 표현했습니다. 나이 차이가 띠동갑을 넘겼지만 본인 능력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착각하는 그런 부류였죠. 팀장은 제게 오더니 취한 척 제 어깨를 터치하며 말했습니다. 넌 지선 씨가 따라주는 술이 유독 달콤하더라. 다른 남자 새끼들은 별로야. 이게 따라주는 사람이 누군지에 따라서 술 맛을 결정하거든. 자, 얼른 따라봐. 난 지선 씨가 따라주는 건 뭐든 받아먹을 테니까. 얼른. 저는 말없이 술잔을 들어서 대충 따라주었는데 끈적거리는 눈빛으로 안주까지 달라고 했죠. 앞서 말했듯이 저는 성격이 좋은 건 아니었어요. 착하지도 나쁜 것도 아닌 어중간한 성격이었기에 한마디 하려고 입을 열려던 순간 저와 팀장님 사이를 끼어든 것은 그 사람이었죠. 팀장님, 왜 여기 계세요? 제가 한참 찾았는데. 지금 좋았는데 용식 씨가 왜 여기를 앉아? 에이, 팀장님도 참. 제가 팀장님 엄청 좋아하는 거 알잖아요. 팀장님 없으면 제가 너무 외롭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따라드리는 술 한 잔 드세요. 네? 저도 한 잔 따라주시고요. 팀장님, 제가 진짜 팀장님 많이 존경하는 거 아시죠? 그래? 그건 몰랐네. 기술팀 에이스가 날 존경하는 줄은. 왜 존경을 안 하겠어요? 인물 좋고 성품 좋고 또 좋은 대학도 나오셨다고 하던데. 그러자 팀장은 고춧가루가 잔뜩 낀 이를 드러내며 웃었죠. 그래 그렇지. 맞다. 용식이 자넨 고졸이지? 참 안타까워. 그 실력으로 제대로 배웠으면 지금보다 훨씬 대우를 받았을 텐데. 제가 있던 회사는 아주 작은 회사였습니다. 대기업에서 하청을 주면 하청업체가 인원이 부족할 때 쓰는 회사였죠. 직원 수는 50명 내외였는데 그중에 정직원은 30명. 일이 많을 땐 단기적으로 계약직들을 부품처럼 쓰고 버리는 그런 수준이었고요. 당연히 그런 곳에 딱히 기술팀 따위는 존재도 하지 않았죠. 엄밀히 따지면 용식 씨가 그 회사에 입사하면서 생겼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다를 줄 아는 프로그램이 많았고 컴퓨터도 뚝딱 고치는 직원이었기에 정직원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기술팀이라는 간판 하나만 달아준 게 전부였죠. 능력도 있는데 월급은 쥐꼬리만큼 받으면서 그 회사 일을 다 떠안아 하는 걸 보면 답답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오지랖으로 느껴졌는데 그 일 이후 관찰을 하다 보니 배려심이 넘치는 거였죠. 누군가의 감정이나 상황 자체를 이해하고 그걸 돕는 데 특화가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가식이나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는 친절이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이라는 걸 알아보는 건 얼마 걸리지 않았고 저는 그 사람과 정식으로 만나고 싶어졌어요. 저는 고백을 냅다 해버렸습니다. 그리곤 보기 좋게 거절을 당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애초에 제 성격상 포기를 할 거였다면 고백을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머리털 나고 누군가에게 흥미가 생긴 건 그 사람이 처음이었기에 저 역시도 간절했거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니까 제가 싫다는 건가요? 아니요, 그 지선 씨가 싫은 게 아니라 그럼 왜 거절을 하는 건데요? 누군가를 만날 수 없는 사람? 그게 무슨 뜻인지 저는 모르겠는데. 그런 말로 설득을 시킬 거라면 적어도 이유라도 알아야 포기를 하죠. 그러니까 저는 비혼주의거든요. 제가 청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자고 말했냐고요? 그건 아니죠. 근데 비혼주의라서 만나지 못한다는 건 무슨 뜻이죠? 그야 당연히 결혼을 전제로. 그러니까 전 한번 만나고 싶다고 고백을 했는데 용식 씨는 제가 싫지 않지만 만나게 되면 결혼을 하고 싶을까봐 거절을 했다는 걸로 들으면 될까요? 저한테 청혼하실 생각인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빨갛게 달아오른 얼굴을 하고 당황하는 모습마저 귀엽던 그 사람이 좋았습니다. 놀리는 맛도 있었고 무엇보다 제가 누군가를 좋아할 수 있다는 것 자체로도 행복했죠. 늘 어딘가가 고장난 건 아닐까, 왜 남들처럼 살지 못할까 고민해왔던 제게 그 사람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저를 안심시켜주곤 했습니다. 그 뒤에도 저는 계속해서 고백을 했고 결국 용식 씨와는 정식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만나는 동안 저는 좋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멍청이가 있나, 세상에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있나, 이런 모순적인 생각이 들게 하는 것도 나름 신선했고요. 그런데 연애가 길어질수록 뭔가 걸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분명 용식 씨도 저를 좋아하는 걸 넘어선 것 같은데 결혼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고 무엇보다 늦은 시간까지 저와 있는 걸 거부했죠. 한두 번도 아니고 그 흔한 여행조차 가지 못했으니 의심이 드는 건 당연했습니다. 오빠, 혹시 말이야, 유부남이야? 뭐? 아니, 무슨 그런 말을 해. 내가 유부남인데 왜 널 만나? 그럼 솔직하게 말해봐. 진심으로. 나랑 결혼할 생각 전혀 없어? 비혼주의라는 걸 말하긴 했지만 오빠가 말하는 걸 들으면 확실히 비혼주의가 아니거든? 혼자 내버려두면 아이 이름까지 지어서 말하고 신혼집 구성까지 하면서 비혼주의라고 언제까지 우길 거야? 그야 만약에 그런 거지. 난 비혼주의가 맞아. 확실해. 결혼은 내 인생에 절대로 없어. 만나기 전에 말했잖아. 그건 내 진심이란 말이야. 좋아, 알았어. 오늘도 일찍 집에 들어가야지. 얼른 가. 안 데려다 줘도 되니까. 오늘 친구들 만나기로 했거든. 그날 저는 그 사람의 뒤를 밟았습니다. 의심인지 질투인지 어떤 감정으로 그랬는진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제 변화에 재미가 있었죠. 홀어머니와 함께 산다던 그 사람의 집에는 단 한 번도 초대받은 적이 없기에 심장도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가 본 것은 평소에는 상상해보지 못했던 그런 장면이었어요. 한 낡은 빌라 앞에서 머뭇거리다가 들어간 용식 씨의 목소리가 들린 건 반지하의 한 집이었습니다. 외부 침입을 막기 위해서 설치된 철판이 하나 있었지만 마음만 먹으면 내부를 볼 수 있는 정도로 허술하기 짝이 없었죠. 그래서 저는 쥐새끼처럼 몰래 안을 봤는데 50대 후반? 6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아주머니가 용식 씨에게 삿대질을 했죠. 그 반대편에는 용식 씨가 고개를 푹 숙인 채 무릎을 꿇고 있었고요. 오늘 늦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을 말했어. 너 계집년 생겼지? 그래? 그래서 이 엄마를 이 골방에 혼자 방치하고 이 시간이 되도록 안 들어온 거 맞잖아. 아니야? 엄마,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절대로 늦지 않을게요. 말해! 어떤 년이야? 어떤 년이 널 이렇게 만들었어? 내가 널 어떻게 낳아서 힘들게 키웠는데 이제 머리 좀 컸다고 엄마 말은 개똥으로 듣고 지 여자라고 감싸고 돌고 내가 죽어야 땅을 치고 후회할 거야? 이러지 말고 너랑 나 다 같이 죽자. 그냥 죽어! 아주머니는 바닥에 제 머리를 찌으며 서럽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용식 씨는 그런 어머니의 머리를 양손으로 막으면서 애원했죠. 엄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앞으로 이런 일 절대로 없게 할게요. 잘못했어요. 너희 아빠 그렇게 죽고 어려운 형편에도 나 너 먹이고 입히고 이만큼 키웠어. 그게 나야. 근데 네가 어쩌면 나한테 이래? 어쩌면 엄마 마음을 이렇게 찢어놔? 그 이상은 더 듣지 않고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럼에도 한동안 그 골목을 벗어나지 못했죠. 비명소리, 뭔가 던지는 소리, 울음소리까지 들으면서 적잖은 충격에서 빠져나오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의문은 풀어지게 됐어요. 어째서 저와 오랜 시간 같이 있지 못했는지, 누가 봐도 결혼을 꿈꾸는 사람이 비혼주의를 입에 달고 살았는지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감정이나 상황에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는지까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에 저는 그 사람에게 모든 상황을 알았다는 걸 이야기했어요. 조금 당황하긴 했지만 덤덤하게 말했죠. 거짓말한 건 미안해. 근데 누군가를 이해시키고 싶지도 않았어. 이해시키려고 예전엔 노력을 해봤지. 하지만 소용은 없었어. 머리로는 이해를 해도 결국 받아들이지 못했고 나 역시도 내 얼굴에 침 뱉는 것밖에 되지 않더라고. 오빠 어머니는 어떤 분이야? 난 이야기 듣고 싶어. 잘 모르겠어. 확실히 자식에게도 좋은 분이라고 할 순 없지. 마음이 많이 아픈 사람이라고 할까? 그래도 나름 어린 시절에는 좋은 기억도 약간은 있어. 거의 기억은 나지 않아도 그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만 해도 어머니는 날 안아주곤 했지. 아마 그 기억 때문에 버티는 것 같아. 좋은 기억도 있었구나. 그럼 어머님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건 맞아? 용식 씨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죠. 어머니도 내가 결혼하는 걸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 소유욕이 좀 있으시거든. 그래서 내가 너를 만나게 된 것도 있어. 넌 세상 일에 딱히 관심도 없고 소유욕도 전혀 없잖아. 그런 점이 참 좋았었어. 내가 싫어하는 모든 부분이 없는 완벽한 한 조각 같았지. 칭찬은 고마운데 왜 다 과거형이야? 나랑 헤어지게? 그럼 그런 장면을 보고도 어떻게 만나자고 할 수가 있겠어. 사실 진즉에 말은 했어야 했어. 넌 정말 좋은 사람이고 지선이 널 위해서라도 헤어지는 게 맞아. 근데 내 욕심이 과했어. 시간만 계속 끌고 결혼할 나이가 됐다는 걸 알면서도 말도 못했어. 정말 미안해. 아니, 난 헤어질 생각 없어. 결혼할 거야. 결혼 나랑 하자. 지선아, 이건 우리 둘 문제가 아니야. 특히나 너희 부모님이 아시면 안 될 일이야. 남들 가정사에 이러쿵저러쿵 말하기 싫어.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확실해. 반대하실 성격 절대 아니야. 누굴 만나라고도 하지 않지만 만났다고 반대 절대 안 해. 오히려 오빠 보면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알아보실 거고 우리 둘만 잘 살면 그만이라고 말씀해 주실 거야. 아쉬운 건 사위 대접도 비슷하게 받진 못할 거라는 거지만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지? 딸인 나한테도 딱히 애정이 넘치는 성격도 아니거든. 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번 돈도 거의 없고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아. 어머니한테 다 드린 거야? 빚이 좀 있으시거든. 그것 때문에 면목 없다. 돈 보고 결혼 안 한다 이런 멋진 말은 못해. 근데 우리 둘 먹고 사는 거에 그렇게 큰 돈 드는 거 아니잖아. 좋은 아파트, 번쩍거리는 자동차 없이 살면 그만인 거고. 그니까 그럭저럭 살게 되겠지만 나랑 결혼해. 내가 굶기지는 않으려고 노력해 볼게.
청혼이야? 네가 나한테 청혼을 한 거야? 청혼이야. 내가 오빠한테 청혼한 거야. 그때까지는 호기로웠습니다. 아니 오히려 상견례까지 하는 것은 순조롭기까지 했죠. 저희 부모님에게 먼저 인사를 드렸을 때 부모님은 당연히 결혼을 허락하셨고 제가 예비 시어머니를 뵈러 갔던 날에도 용식 씨의 걱정과는 달리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저를 딱히 좋아하는 게 아닌 건 확실했으나 다 큰아들이 결혼을 하겠다는 것에 반대를 하지도 않았죠. 하지만 그건 높이 뛰기 위해서 몸을 웅크린 준비 자세와 같았던 겁니다. 본격적인 건 상견례였죠. 일단 상견례 시간에 50분을 늦게 나타난 예비 시어머니의 옷차림은 끔찍했습니다. 나이에 맞게 입는다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저에게도 충격적인 차림이었죠. 팬티가 보일 것처럼 짧은 치마에 망사 스타킹을 입고 계절에 맞지 않는 호피 무늬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자리에 털썩 앉으며 저희 부모님을 훑어보셨죠. 늦게 와서 그런지 표정이 좀 별로네. 미안하게 됐어요. 차가 오죽 막혀였지. 저희 부모님은 괜찮다며 애써 예의를 차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상견례에서 빠지기 섭섭한 서로의 자식들에 대한 칭찬말을 덧붙였죠. 아드님이 정말 듬직하더라고요. 참 잘 키우신 것 같아요. 보통은 이런 말을 하면 따님이 참 싹싹하더라고요. 저희야말로 감사하죠. 라고 말하는 게 대부분이었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달랐습니다. 그러게요. 내가 우리 아들을 얼마나 힘들게 키웠지. 내가요. 글재주만 있었으면 벌써 소설가가 되고도 남았죠. 예전에 제가 다방을 운영했거든요. 아세요, 다방? 저희 아버지는 난처한 표정으로도 맞장구를 쳤죠. 네, 알죠. 예전엔 커피숍이 아니라 다방이었으니까요. 역시 뭘 좀 아시네. 근데 그냥 커피만 파는 곳은 아니고 여자들이 접대를 하고 그랬어요. 나는 사장이었는데 나 좋다고 그렇게 치근거리는 남자들이 많았단 말이죠. 근데 사돈 얼굴 보니까 그 사람이랑 많이 닮았어요. 네? 저요? 네. 별것도 없는 논팽이 같은 놈이었는데 그저 치마만 둘렀다고 하면 엉덩이를 만지고 꼬집고 그 손버릇이 영 별로였던 영감탱이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 인간이랑 사돈이 너무 닮아서 아까 내가 들어오면서 엉덩이를 꽉 잡고 들어왔잖소. 농담. 어쨌든 그렇게 남자들 옆구리 찔러서 우리 아들 용식이 먹이고 입히고 이렇게 키웠죠. 네. 용식 씨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고 저희 부모님의 표정은 굳어갔습니다. 오로지 그 자리에서 웃고 있는 건 예비 시어머니 뿐이었고요. 심지어 한참 남자들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말까지 했죠. 말을 많이 해서 그런가 담배가 말리네. 여기 흡연실 어디 있는지 아세요? 사돈도 태우시면 같이 나가서 한 대 빨까요? 저희 아버지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끊은 지 오래입니다. 담배를 끊어요? 그런 말이 있던데 담배 끊는 놈은 상종하는 거 아니라고. 애미애비도 버릴 정도로 독종들만 담배를 끊는 거라고요. 농담. 어쨌든 금방 피우고 올게요. 저희 부모님은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부모님의 참을성에 대한 생각을 해보지 않았지만 그 상견례 자리만은 끝까지 지키더군요. 예비 시어머니는 그 밖에도 돈 이야기, 용돈 이야기까지 하며 제 고된 시집살이의 예고편을 나열했고 저희 부모님은 말없이 듣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상견례가 끝난 뒤에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반대를 하고 나섰고요. 당연했죠. 제가 부모라고 해도 뒷목을 잡고 쓰러졌을 수준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눈에는 단순히 무례한 사람이라서 했던 행동으로 보이진 않았습니다. 확실히 의도가 느껴졌어요. 이 결혼 자체를 완전히 끝장내고 싶은 마음이 보였죠.
자신의 아들을 절대 빼앗기지 않으려는 못난 마음으로 작정을 하고 나타난 거였습니다. 때문에 저는 부모님을 설득했어요. 하지만 제 논리적인 설득에도 아버지는 의견을 굽히지 않았죠. 설령 지선이 네 말처럼 그 여자가 아들 결혼 안 시키려고 했던 행동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야. 들어보니 이제까지 일도 안 하고 아들 등에 빨대 꽂아서 먹고 살았던 것 같은데 그런 여자의 아들을 빼앗은 꼴이 되는 거고 근데 그런 자리에 널 들이라는 거야? 어머니도 아버지 말에 공감했습니다. 너희 아빠 말이 100번 맞아. 사람 좋은 거 하나 믿고 결혼? 그래, 까놓고 용식이는 우리도 마음에 들어. 하지만 그것뿐이야. 너희 아빠나 나나 우리 새끼가 최고고 제일 예쁘다고 하는 사람 아닌 거 너도 잘 알겠지. 근데 그런 자리에 보낼 정도로 우리가 너한테 못한 것도 없다. 아무리 내 품에서 벗어나면 끝이라고 해도 내 자식이 그런 자리 간다면 말릴 거고. 엄마까지 왜 그래? 내가 좋다고. 내가 이제까지 뭔가 해달라고 말을 한 적 있어? 내가 이렇게까지 부탁한 적 있어? 없잖아. 그래, 없었어. 그 흔한 사춘기도 없었고. 솔직히 내가 엄마지만 너 같은 애면 10명도 낳아서 키워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하니 차라리 사춘기로 내 속을 썩이는 게 나을 것 같아. 내 앞에서 문도 쾅쾅 닫고 소리도 꽥꽥 질렀으면 속이나 끓이고 말겠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야. 네 말대로 이제까지 잘해왔으면서 왜 이래? 엄마 제발. 정말 계속 이러면 나 확 그냥 살아버릴 거야. 그 고집 우리도 알아. 내 딸이니 이해도 하고. 근데 우린 반대할 거야. 결혼하는 동시에 너 우리 인연 끊길 줄 알아. 하지만 명심해. 네가 우리랑 인연을 끊으면 용식이도 어머니랑 인연 끊으라고 해. 그렇게 할 자신이 없으면 결혼은 꿈도 꾸지 마. 그리고 바로 그날 용식 씨도 저를 찾아와서 이별을 고했습니다. 커다란 곰 같은 남자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서럽게 울더군요. 그리고 지난 과거의 이야기도 해줬습니다. 나도 어머니한테 벗어나고 싶었어. 그래도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노력도 했지. 그러려면 공부를 해야 했기 때문에 딱 대학 입학까지만 있으려고 했었어. 어머니도 대학 등록금은 무조건 해주겠다고 약속을 한 상태였고. 그러다가 대학에 합격했지. 한국과학기술원에 말이야. 한국과학기술원? 그럼 카이스트? 정말 거길 합격했다고? 거긴 전액 장학금이야. 가정 형편에 따라서 생활비까지도 지원해주기도 하고. 나한테는 꿈같은 기회였고 당연히 응원을 받을 줄 알았어. 근데 그때 어머니는 그걸 알았나 봐. 내가 거기 가면 자신과 인연이 끊어진다는 걸. 대학을 가면 죽어버리겠다고 협박을 하시더라. 진짜 이런 말은 좀 그런데 미치지 않고서야. 아니야, 맞는 말이지. 우리 어머니는 이상해. 원망도 많이 했는데 결국 난 그런 어머니를 버리지 못했지. 싫든 좋든 어쨌든 내 유일한 가족이니까. 심지어 어머니는 내 이름으로 카드를 발급했고 현금 서비스까지 받았거든. 난 그 빚을 갚으려고 일을 시작해야 했고 그렇게 지금까지 이어오게 된 거야. 애초에 이런 나한테 결혼은 사치고 인연을 끊으면 안 되는 거야? 사실 나도 몇 번은 시도해봤어. 집을 나가기도 했고. 꽤 오래전이지만 용식 씨는 결혼을 하려던 사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과 동거를 시작했고 어머니와의 인연을 완전히 끊으려고 했다고 했죠. 하지만 어떻게 알았는지 그 집을 찾아왔고 당시 만나고 있던 여자를 찾아와 때리고 괴롭혔다고 했어요. 결국 그 사건으로 여자와 헤어진 후에는 그 누구도 만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이 저였고요. 저는 그런 용식 씨의 손을 잡고는 부드럽게 타일렀습니다. 그건 동거고 이건 결혼이야. 주소지 이전하는 걸 볼 수 있었던 그때와는 달라. 결혼하게 되면 법적으로 정보는 보호를 받아. 그게 자식이라고 해도. 그러니 우리끼리 살자. 정말 그래도 될까?
나 그래도 될까? 나 너무 힘들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 숨도 쉬지 못하겠다며 우는 그 사람을 달래면서 저는 그 사람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설령 그게 저희 부모님이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고 해도 마찬가지였죠. 그 사람과 계획을 짜고 각자 몰래 이직까지 하면서 결국 우린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딱히 결혼이라고 할 것은 없었어요. 가지고 있던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싸구려 반지 한 쌍을 낀 상태로 사진을 찍은 뒤에 혼인신고를 한 게 전부였죠. 그 뒤에 그간 제가 모은 돈으로 방 한 칸과 거실이 있는 빌라에 반전세로 들어갔습니다. 용식 씨는 침대처럼 직접적으로 몸이 닿는 제품은 사고 냉장고나 에어컨은 발품을 팔아 중고로 구해서 신혼집을 채워갔죠. 물론 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이런 식으로 살아도 괜찮겠어? 결혼식은 번잡스러워. 결혼 반지도 알 큰 건 불편하고. 지선아, 정말 미안하고 고마워. 내가 평생 잘할게. 널 위해서 살게. 진심이야.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적당히 하면서 살자. 남들한테 피해 안 주고 조용히. 미지근하더라도 오래 그렇게 살아. 결혼을 하고 알게 된 것은 저희 부모님이 의외로 잘 살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너무 지루해서 하품이 나올 정도로 평범하다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뭐든 설렁설렁 사는 것 같아 보여도 그만큼 노력이 필요한 게 가정을 이루는 거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때문에 제 목표는 저희 부모님처럼 그렇게 사는 게 됐죠. 제법 우린 그 비슷한 흉내를 냈습니다. TV 하나 없는 정적이 가득한 신혼집은 유독 바람이 잘 들었는데 베란다의 작은 풍경을 따라서 딸랑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린 그 앞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게 하루 일과의 마무리였죠. 솔직히 계속 듣고 있어도 지겨운 그런 분위기였어요. 헌데 남편은 너무 좋아했습니다. 예전에 당신 집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도 이런 느낌이었어. 책 냄새가 가득하고 따뜻한 느낌. 조용한 정적이 있었지. 집은 정말 사람 따라서 가나 봐. 진짜 너무 행복해. 안정적이고. 그래? 보통 우리 집에 오면 절간보다 조용해서 소름 끼쳐하던데. 좋다니 신기하네. 난 좋아. 우리 집은 늘 시끄러웠거든. 밤새도록 TV 소리가 났고 볼륨도 최대로 키워놔서 귀가 늘 아팠었지. 이야기를 나누지도 못했고 늘 시선은 TV에 있었으니까. 혹시 어머님 걱정이 되는 거야? 걱정이야 되지. 근데 죽겠다고 말할 수도 없고 날 찾을 수도 없으니 오히려 별일 없을 거라고 생각해. 무엇보다 내가 지금 어느 때보다 살아있는 기분이 들고. 씁쓸해 보이는 남편의 표정 때문에 걱정이 되긴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 밝아지고 많이 웃는 그 사람을 보면서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자식과 어머니 사이를 갈라놓으며 한 결혼이었기에 저를 원망하게 될까봐 두렵기도 했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행복한 신혼은 채 3달이 지나지 않아서 완전히 박살나고 말았죠. 퇴근 후 편의점에서 남편과 맥주를 사들고 집으로 올라왔을 때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건 문을 따고 있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열쇠 수리공은 저희가 놀라자 본인이 더 놀라서 설명을 했죠. 이분이 비밀번호를 까먹었다고 해서 저는 절대로 몰랐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뻔뻔하게 웃으며 문 앞에 섰습니다. 됐어요.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니까 괜히 긴장할 것도 없어. 용식아, 얼른 문 열어. 나 다리 아파. 그리고 무슨 집이 이렇게 후미진 곳에 있니? 올라오다가 죽을 뻔했다. 얼른.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의 손목을 끌어당겼죠. 도대체 어떻게 오셨어요? 택시 타고 왔지. 여길 어떻게 알았냐고 묻는 거잖아요. 기차 화통을 삶아 먹었나? 뭐 어려울 게 있어. 그냥 사람 시켜서 알아봤지. 내 아들 내가 찾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해?
그리고 결혼했다고 내 자식이 아닌 게 아니야. 넌 죽어서 땅속에 들어가서도 내 자식이고 내 유일한 핏줄이야. 그런 날 버리고 잘 살 수 있겠니? 그야말로 고려장이지. 어떻게 여자 때문에 늙은 애미를 버릴 수가 있어? 사람을 시켜요? 내 정보를 주고? 진짜 왜 이러세요? 저도 할 만큼 했잖아요. 그만하세요. 그리고 돌아가시라고요. 내 집에 엄마 들일 생각 없습니다. 이제 저 엄마 아들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차라리 저도 그게 좋겠네요. 남편의 말에 시어머니는 비웃더니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이 홀어머니를 버리고 엄동설안에 쫓아냈다는 말까지 했죠. 어찌나 목정이 큰지 마치 실제 상황이 아닌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빌라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고 반대편 건물에서도 시끄럽다며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나왔죠. 남편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데 바로 제가 나섰습니다. 어떻게 처리했냐고요?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서까지 가면서도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는 걸 보고 남편은 집에 와서 서러워서 울더군요. 왜 나만 저런 부모야?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해? 인생이 왜 이렇게 불공평해? 여보, 괜찮아. 금방 괜찮아질 거야. 소풍날 김밥 싸주고 다정히 내 어깨를 두드리고 날 위해서 뭐든 하려는 그런 그린 것 같은 부모는 바라지도 않아. 적어도 내가 살 수는 있게, 숨을 쉴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거잖아. 어머니는 왜 날 이렇게까지 불행하게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그 뒤로도 몇 번이나 경찰을 부르고 무시로 대응을 했지만 결국 우린 시어머니를 받아줘야 했습니다. 불가항력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게 가장 정확하겠네요. 동정심, 이타심 따위가 아니었죠. 시어머니는 집으로 오는 게 통하지 않자 저희 각자의 회사까지 찾아와서 난동을 피운 겁니다. 남편의 회사에서는 죽겠다면서 소동을 벌였고 제가 일하는 곳에서는 회사 로비에 드러누워서 눈물로 호소를 했죠. 제가 자신과 아들을 이간질해서 쫓아낸 며느리라고 하면서요. 더구나 그것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지인 몇 명에게 돈을 빌리고 저희에게 받으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하필 저희 직장을 알려줘서 그곳까지 찾아왔죠. 그쪽 시어머니가 우리한테 여기서 며느리한테 받으라고 했다고? 말귀를 못 알아들어? 여기 회사입니다. 나가주세요. 저와도 관계없고요. 엄밀히 말하면 이거 불법 추심입니다. 불법? 말 잘했다. 그럼 돈 빌리고 안 갚는 건 합법이니? 새파랗게 어린 게 어디서 법법거려? 당신이랑 관계가 없으면 끝이야? 며느리잖아. 그 아줌마 아들 와이프잖아. 우린 뭐 땅 파서 장사하는 줄 알아? 여기서 받으라고 했으니까 줘. 안 주면 여기서 한 발자국도 안 나가. 이런 일들이 몇 번이나 반복되자 남편도 저도 그 일로 결국 직장을 그만둬야 했어요. 둘 다 작은 기업이었기에 그들을 막을 경비도 없었고 업무에 지장을 줬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이 이 집에 오가는 것만 허락하면 한 발 물러나겠다고 제안하더군요. 내가 많은 걸 바라니? 그냥 시어머니 대접 그리고 어머니 대접만 해달라는 거야. 매일 온다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는 나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하지만 그 대접이라는 것은 결국 돈이었습니다. 둘 다 실직을 한 상태로 용돈까지 드리고 나니 그간 모아뒀던 돈이 바닥나는 건 어쩔 수 없었죠. 이사와 이직도 고려해봤지만 계약 날짜 때문에 당장 나갈 수도 없을 뿐더러 뒷조사 업체에 맡기면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저는 힘들어하는 남편에게 제안을 받아들이자고 했고 그렇게 가끔 왕래를 하게 된 거였죠. 다행인 것은 돈만 쥐어주면 딱히 저희를 괴롭히진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는 일을 찾게 되었고 그게 생수 배달 일이었어요. 카이스트까지 합격을 했던 남편이 생수 배달이라니 어이가 없었지만 그럼에도 저는 군소리를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임신 초기였고 초산의 노산이었기에 일을 구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문제는 제가 집에 남아있게 되면서 생기게 되었죠. 시어머니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저희 집에 오시더군요. 이게 다 널 위해서야. 혼자 있으면 식사나 제대로 챙겨 먹겠니? 그리고 또 몸을 좀 움직여야 아이한테도 좋은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와서 식사도 같이 해주는 거고. 넌 시어머니 잘 만난 줄 알아야 해. 내가 있는 방향으로 절이라도 해야 된다 이 말이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너 요즘 무슨 직업훈련 그런 거 받는다며? 그거 하는 게 도움이 되니? 당장에 공장 같은 곳 들어가면 돈 몇백은 우습게 벌 텐데 돈을 벌어야지 당장.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참, 이래서 며느리를 들이기 싫었어. 아니, 넌 어쩜 그렇게 싹싹한 면이 없어? 여자가 그렇게 뻣뻣하면 남자가 오래 못 붙어 있어. 내 아들도 남잔데 어디서 너 같은 걸 결혼하겠다고 주워와서는. 아이, 나중에 용식이 바람났다고 해도 그거 다 네 팔자려니 해라. 네, 그럴게요. 너 지금 어른 놀리니? 그럴게요? 그게 대답이라고 하는 거야? 솔직히 말해라. 너 나 무시하지? 내가 다방이나 운영했다고 싫은 거잖아. 너 생각해서 이렇게 찾아온 CM이를 그런 식으로 대해? 가정교육을 도대체 어떻게 배우면 그 모양으로 잘할 수가 있어? 그럼 다시 제대로 배워보겠습니다. 야! 뭐 저런 게 다 있지. 이게 사람을 놀려도 유분수지. 딱히 아무 의도도 없었습니다. 말에 가시를 넣고 돌려 말하는 그런 여자들의 언어는 저는 제대로 구사할 줄 모르거든요. 나름 고민을 하고 최대한 예의 있게 말했는데 하필 그게 시어머니를 자극했던 겁니다. 애초에 저와 상성이 전혀 맞지 않았죠. 말수도 거의 없었기에 시어머니는 자신을 무시하는 거라고 더욱 분노했고 제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시집살이를 시켰죠. 하지만 그것도 사람 나름이었던 겁니다. 뜬금없이 하루는 제사를 지내겠다고 그릇을 닦게 했는데 저는 그걸 쉬다가 닦고 또 차를 마시며 닦았거든요. 결국은 하루 종일 그 일만 하는 거 보고 시어머니는 제게 고전적인 시집살이가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 방법을 아예 바꾸더군요.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서 술을 드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담배까지 피우셨죠. 저는 당연히 경악을 했습니다. 제가 씻어놓은 그릇에다가 쟤까지 털더군요. 담배는 밖에서 피워주세요. 그리고 그건 밥 먹는 그릇인데 그걸 잿더리로 쓰시면... 나는... 하여튼 요즘 것들은 다 똑같아. 이거 연기 독하면 얼마나 독하다고 그래? 애초에 진짜 못 쓸 정도면 이걸 슈퍼에서 팔겠니? 적당히 맡아도 되니까 파는 거지. 나라에서도 팔만 하니까 팔았고 난 그걸 정당하게 샀고 이거 조금 맡아서 잘못될 아이면 태어나도 똑같아. 골골거리다가 저 세상 가는 거지. 그렇죠. 근데 연기가 독하든 독하지 않던 제가 싫어서요. 싫은 걸 굳이 참을 필요 없잖아요. 뭐? 이 버르장머리 하고는 우리 아들 용식이는 어릴 때도 군말 없이 있었어. 내가 담배를 피우든 담배 할아버지를 피우든 예전엔 다들 집에서 태우고 그랬지. 어디 어른한테 나가서 피우라 마라 찬소리야? 정 맞기 싫으면 네가 나가. 시어머니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상대에게 불쾌함과 살의를 느낄 정도의 분노를 일으키는 재주도 재주라면 아주 뛰어난 편이었죠. 만사가 무덤덤했던 저 역시도 하루라도 빨리 그 집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있는 걸 피할 생각만 했습니다.
남편에게 말하면 되지 않겠나 할 수도 있지만 당시 남편은 힘들게 생수 배달을 하고 있었기에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또한 사소하게 시어머니와 부딪히는 일 말고도 이미 드러난 문제는 넘치고도 남았죠. 저희 남편은 시어머니의 출입을 막기 위해서 다달이 월세와 관리비, 생활비를 포함해 200만 원의 돈을 줬습니다. 당시 남편이 생수 배달로 벌고 있는 돈은 380만 원가량이었는데 시어머니에게 주고 나면 180만 원으로 저희들이 생활을 해야 했죠. 사실상 큰 지출이 거의 없는 저희 두 사람이라면 충분히 가능은 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시어머니는 한술 더 떴죠. 물건 다 어디 갔어? 혹시 또 어머니 왔다 갔어? 장바구니 들고 온 거야? 그렇지 뭐. 이번 달 생활비 얼마나 남았지? 50? 앞으로 이걸로 한 달을 살아야 하겠네. 쌀도 없는 것 같은데. 진짜 죽겠다 정말. 남편은 절망했고 제게 미안하다며 또 울음을 터뜨리며 이어 말했죠. 당신을 이렇게 고생시키면 안 되는 건데 아이 낳은 뒤까지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해. 우리 다시 어디로든 도망칠까? 아님 이민이라도 갈까? 이민은 아무나 가. 괜찮아. 조금만 견뎌보자. 나이가 들면 조금은 누구라 들겠지. 당신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 엄마 계속 집 드나들고 있는 게 뻔히 보이는데 집에 들어오면 담배 냄새도 나고. 나 걱정할까봐 말 안 하는 거 알아. 됐어. 견딜만 해. 내 성격 알잖아. 딱히 감정 기복 없는 거. 정말 미안하다. 당신한테 나 정말이지 뭐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 너무 미안하니까 미안하단 말도 가볍게만 들려. 본인도 답답했을 거예요. 못하게 맞고 화도 내고 소리를 질러봐도 시어머니에게는 닿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마트에서 장을 보고 온 날이면 시어머니 역시 장을 보거든요. 마트가 아닌 바로 저희 집에서 말이죠. 세제부터 먹을 것, 통조림이나 휴지까지도 모두 저희 집에서 가져갔어요. 자식들에게 하나라도 더 주지 못해서 안달이고 싫다는데도 양손에 주렁주렁 들려보내는 그런 부모는 확실히 아니었죠. 덕분에 저는 살면서 처음으로 가난을 경험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세제가 없어서 빨래를 못 돌릴 상황까지 왔죠. 다행이라면 임신을 했음에도 딱히 먹고 싶은 게 없었다는 거였어요. 저를 닮은 건지 아이는 제게 요구하는 게 거의 없었죠. 덕분에 저는 크게 불편함 없이 직업 교육을 수료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자격증도 취득했죠. 남편은 제가 자격증을 땄을 때 본인 일처럼 좋아해 줬습니다. 자격증 시험 굉장히 어려울 텐데 그걸 한 방에 붙었네. 당신 진짜 대단해. 내가 자리를 잡아야 당신도 제대로 된 곳에 취업을 할 테니까. 또 비서로 일하면 지금보다는 연봉이 훨씬 괜찮을 거야. 그리고 시어머니가 회사 안에 못 들어올 수 있는 곳만 지원할 생각이니 큰 일도 없을 거고. 좋은 생각이다. 나도 더 열심히 해야겠어. 좀 더 좋은 회사를 들어가려면. 대학 다시 들어가서 공부할 생각은 없어? 없어. 이미 늦었고. 내 나이 생각하면 이젠 좀 그렇지. 그리고 우리 이제 새 식구야. 난 가장이고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런 남편이 너무나 안타까웠지만 저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큰 소리치기에는 제 상황도 좋진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아이를 낳고 1년이 지나지 않아서 저는 취업에 성공하게 되었죠. 요즘에는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이름 있는 기업에서 학력을 보지 않고 실력으로 뽑는 곳이 많았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너무나 급하게 채용이 결정되는 바람에 아이는 저희 이모가 돌봐주기로 했어요. 남편이 일이 끝나면 바로 아이를 데리러 갔고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에게서 벗어나게 됐죠. 다행히 비서 일은 저와 잘 맞았습니다.
이전 직장에서는 기계처럼 일만 하고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 성격을 트집 잡혔지만 오히려 비서 일에서는 그 부분에서 높은 점수가 주어졌죠. 문서 작성부터 보고서 준비, 문서 정리, 시간 관리처럼 딱딱 정해진 업무가 제 성격과는 찰떡이었던 겁니다. 특히 제가 모시는 회장님은 과묵하고 매너가 있는 분이었고 어느 정도 늘 거리를 뒀기에 일이 더 편했죠. 한 번은 제게 칭찬도 하셨습니다. 비서 일이 처음이라고? 경력이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자격증을 따고 직업 연수를 받은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 근데 이렇게까지 일을 잘하나? 대단하네. 앞으로 오래 일을 맡아주면 좋겠어. 저는 회장님의 성격이 좋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너무 냉정하고 딱딱한 느낌이 싫을지도 모르겠지만 공과 사 구분이 분명하고 돌려 말하는 법이 없었죠. 당연히 그런 성격이었기에 회장님 역시도 저를 편하게 대하는 듯 했습니다. 다시 해오라고 하면 다시 해가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수긍하고 물러나 있는 제 성격을 마음에 들어 하셨죠. 때문에 어떨 때는 집에 있는 시간보다 일을 할 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걸 두고 볼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업무에 익숙해질 무렵에 시어머니는 저희 회사 앞까지 왔어요. 물론 그 회사는 이전처럼 경비도 없어서 아무나 들락거릴 수는 없었기에 쫓겨났죠. 저는 일하는 중에 시어머니의 전화도 받지 않았고 이것 때문에 심기를 건드리게 된 것 같았습니다. 하루는 급하게 전화가 울리더니 문자가 오더군요. 손주가 아프다. 병원이야. 저는 그 문자에 놀라서 사정을 설명하고 회사를 빠져나왔는데 그 앞에 시어머니가 계셨습니다. 놀란 제게 시어머니는 씩 웃으면서 말씀하셨죠. 이제야 본다. 봐라.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자꾸 전화를 안 받으면 어쩌자는 거니? 어머님, 지금 그럼 거짓말을 한 거예요? 엄마라는 건 원래 늘 준비를 해야 해. 그렇게 내 전화도 안 받고 일만 할 거면 애를 왜 낳아? 그러게 진작에 받고 내가 내려오라고 하면 내려왔어야지.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꼭 전화는 받아. 내 말 이해했니? 그럼 앞장서. 여기까지 온 김에 너한테 밥이나 얻어먹고 가야겠다. 시어머니의 연락을 무시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생수 배달이 끝난 남편은 집에 일찍 오는 편이었고 그 시간만 되면 시어머니가 제게 전화를 했으니 혹여나 진짜면 어쩌지 하는 생각에 불안해지곤 했죠. 시어머니는 실제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를 괴롭혔고 저는 업무에 집중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가 났다, 아이가 숨을 안 쉰다 이런 문자들을 보면 아무리 저라도 제정신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으니까요. 그리고 결국은 그게 제 발목을 잡았죠. 하루는 인사부에서 저에게 개인 면담을 하자고 했고 그곳에서 일을 그만두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개인적인 일 때문에 업무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하더군요. 업무에서 실수했던 것, 전달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금전적으로 손해본 것까지 다행히 손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고 하였고 저 역시 수긍했습니다. 그렇게 인원을 보충해서 인수인계를 끝낸 뒤에 회사를 나가기로 조율을 했죠. 그런데 인수인계를 하던 중에 시간을 보니 회장님이 이동할 시간인데도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겁니다. 누군가 방에 들락거리는 걸 좋아하지 않으셔서 저 역시도 일정을 전달할 때만 들어가는 수준이었고 단 한 번도 약속에 늦은 적이 없는 분이셨죠. 그러니 저는 약간 망설이다가 문을 두드렸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헌데 아무도 없어서 그냥 나가려다가 혹시 몰라서 안쪽까지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저는 회장님이 나가는 걸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소파 바로 뒤에 회장님이 쓰러져 있었죠. 의식도 없이 축 늘어진 상태였어요. 저기요, 당장 119에 신고해요. 당장! 저는 제게 인수인계를 받던 직원에게 소리를 질렀죠. 그러자 직원이 오더니 소리를 꽤 지르더군요. 저는 그런 직원에게 진정하고 신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어떡해. 어머, 어떡해. 어떡하긴 뭘 어째요. 일단 밖으로 말 돌지 않게 진정하고 입단속도 해요. 구급대원 오면 바로 길을 탈 수 있게 하고요. 심폐소생술 할 줄 알아요? 할 줄 알긴 하는데 근데 잘못해서 갈비뼈라도 나가면 어쩌라고요. 요즘에 그런 거 잘못하면 진짜 혼자 독박 써야 되는데요. 구급대원 올 때까지 기다리면... 저는 그 말에 대답 대신 바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습니다. 다행히 시간이 그렇게 경과된 것이 아닌지 5분 만에 회장님이 자리에서 일어났죠. 이게 무슨 일인가? 내가 쓰러졌어? 저는 그런 회장님에게 말했습니다. 바로 일어나지 마세요. 옆으로 누워 계세요. 이게 회복 자세라는 건데 머리는 약간 뒤로 젖히고 계시면 되고요. 숨은 되도록 편안하게 쉬세요. 구급대가 올 때까지 이렇게 계시면 됩니다. 하지만 일단 난 괜찮아졌고 괜히 사람들이 알게 되면 불안해지고 그 소문이라도 나면... 아니요, 병원은 가셔야 해요. 지금 의식 돌아왔다고 그냥 넘기는 거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도 모르게 약간 혼을 내는 느낌이긴 했지만 회장님은 제 말에 따라주셨습니다. 그리고 요란스럽지 않게 부축을 받은 채 걸어서 차량으로 갔고요. 직원들에게는 다리를 다쳤고 피가 많이 났다는 식으로 대충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이틀 뒤에 저는 회장님에게 전화를 한 통 받게 되었죠. 모든 검사를 받고 퇴원을 했으니 저를 따로 봤으면 했던 겁니다. 단둘이 만나는 게 그러면 부부 동반으로 만나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셨죠. 솔직히 반가운 자리는 아니었어요. 고맙다고 하거나 은혜를 갚겠다는 말도 낯간지럽고 적응하기 힘들 것 같았죠. 하지만 이를 관두지 않아도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으로 남편과 함께 그 자리로 갔습니다. 연봉도 그렇고 다른 복지도 좋지만 회장님 성격이 제가 가장 추구하는 직장 상사의 성격이었기 때문이었죠. 헌데 저희 부부가 어색하게 그 자리로 안내받은 순간 회장님의 표정은 제가 아닌 남편에게로 향했습니다. 우리 어디서 본 적이 있지 않나? 혹시 날 몰라? 난 자네 얼굴이 너무 낯이 익어. 남편은 웃더니 목을 긁적였죠. 네? 혹시 생수 배달을 시키셨나요? 고객님인가? 웃는 걸 보니 기억이 나네. 혹시 자네 이름이 뭔가? 나이는? 김용식입니다. 올해 40살 됐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 성함은 뭔지 기억하나? 김석자 훈자 쓰셨습니다. 근데 돌아가신 지 오래라. 그런데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회장님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당황을 했고 회장님의 사모님 역시 놀라서 회장님의 어깨를 두드렸죠. 진정하라며 아직 몸이 다 나은 게 아니라며 말을 하는데도 회장님은 오열에 가까운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제 남편의 손을 잡고 이어서 제 손을 잡더니 말씀하셨죠. 이렇게 가까이 있었는데 이렇게나... 내가 용식이 네 작은아버지다. 그리고 너희는 내 조카와 조카며느리야. 내 생명의 은인이 조카며느리였다니 이런 우연이... 우리 형이 날 살렸구나. 그래, 그게 아니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지.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제 남편의 친부는 반대하는 결혼을 하기 위해서 집을 나갔다고 했어요. 그리고 몇 년을 소식이 없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죽은 형과는 각별했던 회장님은 남겨졌다는 조카라도 거둘 생각이었다고 했죠. 하지만 이미 소식을 들었을 때는 친모가 아이를 데리고 떠난 이후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해를 못했죠. 분명 아닐 거예요. 착각일 겁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런 말도 하지 않았고 결혼을 반대했다거나 이런 소리를 한 적도 없었어요. 동명이인이겠죠. 그리고 저희 어머니 성격상 불가능한 일이고요. 저 역시 남편의 말에 공감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죽은 남편의 가족의 재산에 대해 알았다면 그대로 포기할 사람은 아니었을 테니까요. 아니, 우리 형이랑 너무 닮았어. 특히나 그 웃는 모습은 소름 끼치게 닮았고. 물론 검사는 해볼 거야. 하지만 난 확신한다.
그때의 조카의 나이가 5살이니 나이도 같아.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상황에 남편의 머리털 몇 개만 가지고 자린파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바로 수긍은 하지 못해서 그날 자신의 어머니에게 그 상황을 모두 털어놓고 물었죠. 돌아가셨다는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좀 해줘요. 왜? 뭐 그 사람들이 증거를 달래? 얼마나 부잔데? 그 회사 회장이면 최고 아니니? 수억? 수십억? 그 정도는 껌이지. 근데 애초에 너희 아빠는 그렇게 돈이 많지 않았어. 가난한 건 아니었지만 그 정도 부자는 아니었고 남긴 것도 얼마 없는데. 아니 과거 이야기라든가 그런 거 몰라요? 아 내가 그걸 왜 알아야 해? 아니 그리고 기억도 안 나. 그게 수십 년도 더 됐는데. 연애 결혼 아니었어요? 그 사람 말이 진짜면 집에서 반대를 했다는 건데 그럼 집안 사정 이야기는 들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혼인신고도 못하고 같이 살았으니까. 어쨌든 그 회장인가 뭔가 하는 놈이 아버지의 동생이라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 로또 맞은 거고. 그렇지? 내가 널 이렇게 제대로 잘 키웠는데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줄 거 아니야. 시어머니는 남편의 질문에 대답 대신에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나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질렸는지 아예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확실한 결과는 얼마 지나지 않아 밝혀졌죠. 어떻게 확신을 했을까 의아하긴 했지만 회장님이 죽은 형의 사진을 들고 왔을 때 바로 이해가 됐죠. 붕어빵 틀로 찍어도 그것보다 정교하진 못할 정도로 똑같았거든요. 회장님은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용식이는 힘들게 살았나? 그때 보니까 생수 배달을 한다고 들었는데. 네, 물론 사정이 좀 있었어요. 저는 회장님에게 그간의 모든 일들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들은 것, 겪은 것, 현재 시어머니의 행동까지도 말이죠. 생각이 많은 얼굴로 저에게 시어머니의 사진을 달라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이름이며 전화번호까지 싹 다 물어봤죠. 따로 연락을 취하려고 하는 건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용식 씨의 친부는 혼인신고까지 했고 친모는 결혼 후 3년 만에 암에 걸리게 됐다고 했죠. 당시 임신을 한 상태였기에 항암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했고 아이를 낳고 얼마 버티지 못하고 죽었는데 그 뒤에 다른 여자와 함께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의 시어머니였고요. 즉 남편의 친모가 아니었던 거였죠. 설령 사실혼이라고 치더라도 그간 남편에게 했던 짓 때문에 회장님은 의심이 들어 시어머니의 뒷조사까지 하게 되었고 이로써 모든 진실이 밝혀지게 된 겁니다. 남편은 숨쉬는 법을 까먹은 사람처럼 되물었죠.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가정부였다는 건가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회장님은 서류를 살펴보며 대답했습니다. 당시 은행 기록을 살펴봤는데 이게 확실해. 당시 용식이 네 어머니가 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전담으로 돌봐줄 사람을 구했고 그 집에서 사는 게 조건이었을 거야. 근데 너희 어머니가 죽고 난 뒤에 1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우리 형이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그때 사실혼이었다며 그 여자가 널 데리고 갔다. 행적만 보면 부정하긴 힘들어. 법원에서 양육권 신청한 뒤에 사망보험금, 남은 유산까지 싹 다 가지고 갔고. 이에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증거들을 들이밀었고 발뺌하던 시어머니는 결국 그게 진실이라는 걸 인정하더군요. 하지만 그럼에도 조금의 죄책감은 없었습니다. 뭐?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깟 얼마 되지도 않는 돈 내가 그걸로 너 먹이고 입히고 키웠어. 너도 알잖아. 난 너 버릴 수도 있었어. 근데 키웠잖니. 그리고 젊고 예쁜 나이에 애 엄마가 돼서 내 인생은 너 때문에 망가졌는데. 남편은 화를 누그러뜨리며 물었죠. 그래서 뭘 원하세요? 그야 당연히 보상이지. 내 아들, 너 용식이 널 데리고 가려면 어느 정도 먹고 떨어질 수 있는 돈은 줘야지. 적어도 10억, 아니 20억은 받아야겠다.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당신을 원망했어요. 내가 태어난 걸 저주하기도 했고요. 그래도 내가 그런 당신을 지키려고 했던 건 어린 시절의 잠깐의 기억 딱 그거 하나였다고요. 근데 그냥 가정부였던 거였고 돈을 받고 날 돌봐준 거였다면 난 더는 당신을 내 어머니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지금 보니까 더 확실히 알겠네요. 당신은 내 어머니가 아니라는 거. 내 어머니는 날 지키려고 목숨까지 잃었는데 당신에게 어머니라고 부르는 건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얘가 지금 뭐라는 거야? 날 버리겠다는 거야? 네. 작은아버지는 어머니를 고소하자고 하셨어요. 보험 사기에 유괴죄까지 해서.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이게 제 마지막 배려입니다. 저희 앞에 또다시 나타나면 그땐 모든 걸 토해놓을 각오는 하셔야 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당신한테 내리는 벌은 저처럼 좋은 아들을 잃는 겁니다. 죽는 날까지 후회하며 사세요, 아주머니. 뭐? 아줌마? 죽고 싶어서 환장했어? 감히 너 따위가! 돈 내놓고 가! 돈 달라고! 우린 그 길로 집을 나섰고 그게 시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당연히 뒷조사를 통해 저희를 찾아왔지만 커다란 대문 안으로 들어오진 못했죠. 그리고 어느덧 시간이 흘러 우리 부부는 올 가을에 결혼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달리 저희 부모님 그리고 남편의 작은아버지와 작은어머니의 축복을 받으면서 말이죠. 결혼식 따위는 거추장스러운 절차라고 생각했는데 모두 즐겁게 준비를 하다 보니 이래서 결혼식을 하는구나 하고 생각이 바뀌었네요. 또 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 남편이 다시 공부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회장님에게도 자식이 있으니 회사를 물려받는 그런 일은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모자라지 않게 저희가 살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사실 그것만으로도 저희는 충분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남들은 삭막하다고 할 정도로 고요한 집에서 저희 세 식구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을 정도로 아이를 위해서 살기로 했던 겁니다. 적어도 시어머니 같은 그런 부모는 되지 않으려고 미래를 위해서 저축도 하기로 했고요. 물론 저희 시어머니는 극단적인 경우지만 생각보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자신들의 미래를 거는 경우가 많다는 걸 들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로서의 역할은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도록 돕는 것이에요. 그들의 성공이 우리의 진정한 성공이라는 걸 모두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